서울시장 어게인 물음표 제목을 달고 있고요. 1월 2일 날 나온 만평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표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찬 화백은 장동혁 대표를 그릴 때는 거의 뭐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슨 이게 뭐 이게 한화를 제작해놨나 싶어요. 네, 뭔가 찍는 걸 준비해놓은 것 같은데. 쾅쾅 찍어내는 느낌인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 또. 네. 오세훈 시장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 윤어게인으로 내 발목 좀 잡지 마. 나 서울시장 또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만평을 그리셨느냐. 바로 전날인 1월 1일 새해 첫날에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그러니까 이게 되게 화기애애하고 기분 좋은 날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년 네. 인사회. 그렇죠. 당 공식 행사에 가가지고 장동혁 대표를 비판해 버렸어요. 네. 예. 지금 극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 때문에 당이 합리성을 잃고 있다. 계엄으로부터 당이 절연해야 된다라고 대놓고 얼굴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상황을 보고 이런 만평을 그리신 겁니다. 그런데 잘 드러나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귀를 긁고 있어요. 네.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그 신년 인사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비판을 듣고 아니 당이 지금 선거에서 이겨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 소속의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뭐라 그랬어요 장동혁 대표가. 네. 근데 이게 놀랍게도 5일 만에 약간 이게 옛날 뉴스가 돼버린 게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또 어제 사과를. 뭐 사과 같진 않지만 그건 사과 아니라고. 계엄을 언급하는 사과 형식의 기자회견을 또 하긴 했고 오세훈 시장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고마워하면서 아 환영한다. 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한다라고 또 페이스북에 글을 쓴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귀를 긁는다 그랬는데 귀 판다 그러지 않나요, 보통? 아 귀를 파고 있네. 귀를 긁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다르지 않나? 긁으면 보통 이제 한 손가락으로 긁지는 않죠. 두 손가락으로 긁고 세 손가락으로. 예. 그러네. 예. 귀를 파고 있구나. 네. 예. 그림을 봐도 뭐 달라 그런데 보이는 게 있을. 여기서 재밌는 것은 네.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누가 잡고 있느냐. 네. 자, 오세훈 시장은 내 발목을 장동혁이 잡고 있다 그러는데 네. 그림의 한 구석에 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네.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일단 정작 자기 발목을 가장 세게 잡고 있는 거는 명태균 게이트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명태균 게이트에 누가 뭐 오세훈 시장을 밀어 넣었습니까? 지가 알아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팔 직권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야. 누가 하래? 그것 때문에 서울시장 됐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애초에 당선 무효가 돼야지. 그래놓고 또 여기 약간 그 국힘 종특이라고 봐도 되는데 꼭 남 탓을 합니다. 네. 니네가 윤어게인해서 그렇다. 그런데 작년 4월만 하더라도 당신도 윤어게인이었어. 그렇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하고 있던 이유는 직접적인 발단이 뭐겠어요, 동인이? 여론조사. 그런 여론조사. 네. 여론조사가 잘 나올 때는 안 그랬거든. 네, 잘 나올 때 그냥 뭐 모르쇠 했죠. 잘 나오는 것처럼 보일 때지 정확히 말하면. 예. 왜냐면 이제 민주당의 이제 후보군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을 때였었기 때문에 네.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물론 이렇게 튈 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계속 밀리는 조사가 나오니까 네. 자기가 죽게 생긴 거야. 아. 다 죽는 게 아니라. 네. 사실 다른 사람 죽는 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관심도 없죠. 네. 네. 내가 살아야 돼.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얼굴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 이게 그림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실제로도 물론 이제 나이를 먹는 것도 있는데 네. 어제 MBC PD 수첩이 네. 이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그 처음 서울시장 됐을 때부터 밀어붙였던 그 종묘 개발 네. 네. 이걸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싹 잘 정리해 줬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은 오세훈 시장 얼굴의 변천사가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네. 그 울면서 그만둔 다음에 네. 2021년이 돼서야 이제 다시 거의 9년 만에 생환했잖아요 서울시장으로. 그 2021년에 딱 생환할 때 얼굴이 많이 망가져 있긴 해요. 아, 네, 야인으로 생활할 때. 네, 야인 그때 그리고 우리가 이게 비단 나이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인드나 인식 자체가 극으로 좀 기울거나 굉장히 퇴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도 우리가 자주 드렸잖아요. 그게 좀 얼굴에 보이는 거지. 아. 종묘 개발에 있어서도 보니까 2006년에 본인도 높이 제한에 동의를 했더만. 그렇지. 종묘 뭐 경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데 2021년에 딱 서울시장 되더니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돈을 좀 많이 썼거든요. 2006년에 그거. 저 현대상가 앞에다가 현대상가 허물고 이상한 녹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거기 1,000억을 썼대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네. 1,000억짜리라고 제가 경악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제 와서는 높이 제한을 다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고 있는 거다. 아마 그런 인식의 변화가 얼굴에도 드러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저는 믿지 않았거든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야 40 넘어가면 자기 얼굴 자기가 책임져야 돼 뭐 이런 얘기들 하셨잖아요. 정말 확실히 안 믿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안철수, 오세훈 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얼굴에 나타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이 반영이 되잖아요. 하나는 뭐 객관적으로 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네. 근데 늙는 걸 그냥 받아들이진 않았거든. 네. 한편으로는 얼굴을 고쳤고. 네. 예, 제가 함부로 또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고친 흔적이 되게 역력하고. 네. 네. 그런데 그걸 오래 안 가거든요. 네. 예. 그러면 자신의 외모를 자신의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네. 의술의 힘을 빌려서 다른 하고 데 기대서 마음은 훨씬 더 안 좋아진 상태로 가니까 무너질 때는 훨씬 빨리 무너진다고. 이게 버텨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때가 지난번 재보궐에서 재선될 때까지였거든요. 예. 그때는 버티는 힘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도 얼굴은 버텼는데 우리가 경악한 몇 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메리아스 입고 한강에 나와 있다거나 이런 장면들. 네. 이게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보여주는 게 너무 티가 날 뿐더러 너무 취했죠. 솔직히 말하면 보기 좋지도 않은. 네. 본인은 뭐 약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이미지를 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장면들에서 오세훈 시장이 2006년에 서울시장 할 때도 사실 별로였지만 지금 뭔가 이상해졌다 아예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는 사람 마음도 되게 중요하고 네. 실제 당사자의 마음도 중요한데 저는 왜 그럴까 맨날 내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긴 해요. 근데 제 가설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심이거든요. 사심.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이고 싶은 거랑 네. 속으로 품고 있는 바가 네. 일치할 수가 없어. 사심을 품으면 그렇거든. 어. 왜냐하면 사심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의 공적 이미지가 그렇게 유지가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이게 뭐 이를테면 거기에 있는 생계에 관련된 문제라는 둥부터 해서. 근데 이건 포장하면서도 지도 알아. 예, 이게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걸. 네. 근데 사심은 계속해서 숨겨야 되거든. 어. 그러면 이 차이가 네. 이 얼굴에서 네. 저는 표정으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표정은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예. 네. 이 표정이 그런 표정을 계속 짓게 되면 결과는 전체적인 인상도 달라지는 거죠. 그 표정은 계속되는 표정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본질에는 사심이 있다. 사심이 없는 얼굴들은 확실히 좀 맑아 보이거든요. 편안해 보이고요. 예. 네. 근데 사심은 억지로 감춰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란 말이야. 네. 저는 이 표정이 계속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투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럼 이게 사심의 사이즈가 좀 크면 클수록 얼굴도 많이 망가지겠군요. 그렇죠. 다행입니다. 전 아주 사사로운 거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시간 댓글로 많이 써주는 이름이 한성교 의원. 아. 대표적으로 방송할 때는 멀끔하게 생겼던 사람이 정치권 가더니 일단 이게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게 그러니까 약간 화난 사람처럼 일그러져요. 네. 평소 표정 자체가. 그렇지. 지금 오세훈 시장도 약간 그런 식으로. 유인촌도 그래요. 그렇죠. 사람이 화가 나 있어요. 유인촌도 찍지 마 한 다음부터는 사람이 그냥 약간 왜 그 불교에 보면은 들어갈 때 보면 사천왕상 있잖아요. 그 얼굴처럼 변했어. 맞아. 확실히 그러면 진짜 얼굴 관리라는 게 결국 네. 성정 관리.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은 또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권력의 지위에 오르면 네. 대접을 받는다고요. 네. 그럼 내가 말하면은 알아서들 움직여. 또는 말 안 해도 알아서들 움직여. 그럼 심지어 안 움직이면 나는 짜증이 나. 네, 이게 권력 가진 자들의 특징이거든. 권력이나 지위가 높은 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야. 근데 이것도 당연히 표정에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왜 사사건건 다 말을 안 들어? 내가 말하기 전에 뭘 했었어야지. 넌 내 말을 뭔지 몰라? 이런 식의 이제 표정들. 이걸 자주 짓게 되거든요. 평소에 더 화가 나. 웃긴 건 권력을 놓치잖아요. 네. 그럼 더 짜증이 나. 이것들이 이제 날 무시해? 그렇지. 네. 그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화가 나 있네. 그렇죠. 네. 짜증이 나.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얼굴이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거기다 이제 나이 먹으면은 얼굴 피하 지방도 흔들리고 밑에 근육도 안 받쳐지니까 그냥 표정 몇 개가 그냥 굳어버리는가 보다. 네. 이게 정치인의 보여지는 면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좀 화제가 되긴 했지만 그 얼마 전에 배우 안성기 씨가 돌아가셨는데 배현진 의원이 나는 그게 진짜 너무 충격적이에요. 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리고 웃어. 네. 그리고 뭐 그 워딩이 진짜 안성기 배우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는 것도 뭐 안성교? 안성기 배우님에 대한 일화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 도대체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지금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안성기 배우가 생닭 뜯어먹는 연기를 하는 걸 그러니까 봤는데 그게 너무 경악스러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니 이게 뭐? 아나운서 출신 아니에요? 당신 아나운서 출신 아니냐고. 그게 지금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조나 있는 장례식장에서 그걸 할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뭐 저기 밑에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댓글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댓글로 쉴드 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원래 우리는 뭐 백의 민족이라서 흰옷도 입어도 된대. 뭔 쌉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어? 저게 상복이야? 저게 흰옷 뭐 그래 백보 양보해서 뭐 흰옷 괜찮다 치자. 저 블라우스 뭔데? 아 정말 때려주고 싶네. 아니 정치인이면은 장례식장에 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 정도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그냥 상식인데 더 그런 거를 약간 엄숙하고 정중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런 걸 한다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 사람들은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다 지금 아예 현실 감각? 제로다. 없구나 지금. 아예 없다 지금. 왜 온 거예요 저 사람 저기 장례식장에 저렇게 할 거면. 저는 약간 튀고 싶어서 일부러 하얀 옷 입었나라는 생각도 그런 들더라고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안에서도 뭔가 이렇게 주목받는 누군가로 대접받고 싶은 왜 배우들이 많거든. 아 진짜. 거기 가면 이제 정우성하고 이정재가 밥 차려주고 있거든요. 배우들이면 나름대로 한 외모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야? 자기도 아나운서로서 나름대로 그래도 한 외모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근데 거기 가면 아까 묻힐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똑같은 다 시꺼먼 옷 입고 있으면 내가 묻힐 테니 그렇지. 나는 좀 튀어야 되고. 이제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게 댓글로 실드 치는 수준의 생각을 직접 했을 수도 있어요. 검은색 말고 튈 수 있는 옷이 뭐가 있지? 근데 막 빨강색, 파란색 이런 거 입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옳거니 우리는 백의 민족이니까 흰색이다. 그렇다면 그 여성 상주들 같은 경우는 흰색 소복으로 입는 경우도 있으니까. 물론 그건 이제 소복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죠. 그 상주들 안에서 이제 있는 얘기고 가족들의 얘기고. 네. 흰색이라고 하는 게 상황이 안 맞지만 그나마라도 낫다. 무채색이. 그런 거구나. 저는 그런 계산이 작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한 거 보세요. 풀 메이크업 때리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배우들 틈새에서 그래도 좀 괜찮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 약간 입소문도 날 것이다. 어떤 내가 미스 가락시장으로서의 어떤 위상을 지키려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그 문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애도심이 이제 이끌어야 되는 거고 서로 그게 그 관계에서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해야 될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일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야 어차피 이제 얼굴 비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까지 있다고 쳐요. 그걸 사심이라고까지는 난 얘기하지 않겠어.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사심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른바 TPO에 안 맞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도 결국 사심이네. 그럼요. 야,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심이 그냥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속마음이 다를 수는 있죠 누구나.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뭐 죽도록 싫은 놈인데도 웃으면서 악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도 인생 영화 찍으면서 윤재균 감독 만났을 때 속으로는 진짜 무서웠거든요. 안 돼 맞는 거 아닌가. 언제 이 사람이 날 두들겨 팰까. 근데 약간 현장에서 직접 뵈고 약간 안심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덩치가 많이 작으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뭐 때려도 맞을만 하겠다 싶어서. 근데 온갖 긴장을 했지만 겉으로는 웃었단 말이지. 이 정도로 지금 사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사심은 사이코패스적인 심리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저 표정 봐. 거의 없다는 표정. 사심을 못 숨겼는데 전혀 사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겁먹고 있는데. 무서웠어요. 사심이라는 건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근본인 거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나의 이익과 바깥에 어떤 조건이 안 맞았을 때 뭘 선택할 것이냐. 나의 이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밀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이익을 밀고 갈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두 번째 단계까지 간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도를 넘어선 거지. 사심을 누구나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너무 도를 넘으니까 이제 겉으로 막 튀어나버리는 거야. 이거 선 넘어버리고 나면 사는 게 되게 편해질 것 같기는 해요. 굳이 안 숨겨도 되지. 그냥 분출하잖아 그냥. 내가 얼마나 틀려먹은 인간인지를 더 이상 숨기지도 않잖아요. 저는 배현진 씨 보면서 딱 그거 느꼈거든요. 야 이제 숨기지도 않는구나 얘가. 아무튼 충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죠. 다음 자 그나저나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는 국힘 경선에서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서울시장 불출마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이렇게까지 장동혁 대표를 욕할 정도까지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나가긴 나가겠지. 또 오세훈은 여기서 이제 또 한 번 권력을 내려놓으면 이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지난번에 정말 기사회생한 거잖아. 네,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정말 찌질한 이미지였는데 네. 서울시장 한번 그래도 딱 꿰차고 앉으니까 거의 뭐 이제 유일한 국힘의 희망이 된 듯한 그런 상태인데. 네. 그리고 자기가 뭐 아무리 엮인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인력이 엄청나잖아. 네.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게 만들 수가 있다고. 어... 근데 서울시장에서 내려놓자마자 주변의 사람은 싹 다 떠날 거란 말이야. 또 야인 시절로 돌아가야 되는. 그럼 누가 거기에 붙어 있냐고요. 자리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고 어... 뒷자리 봐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 그러면 그거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군요. 네. 욕 먹을 거 뻔히 알면서도. 예. 그리고 나경원한테는 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여전히 현직 프레임이 훨씬 강하거든. 나경원 의원은 솔직히 말하면 그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없는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근본적으로 늘 물망에 오르지만 더 큰 데로 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거 안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국힘 내부에서 그렇게까지 밀리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 여러 가지가 이제 변수들이 작동할 수 있겠지. 당원 70%. 주저앉히려고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전 당원 70%면 나경원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어제 장동혁 대표가 사실 사과는 짧았고 선거 전략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 얘기가 났단 말이야. 기자들이 물어봤단 말이야. 기자회견 끝나고 70%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당원 70%. 심지어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역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장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서울 당신 100% 가는 거 아니야? 아니 김민수 최고위원 그랬잖아요. 화끈 시원하게 100%로 가자고. 나는 지역별로 다르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진짜 누가 냈는지 모르겠어. 진짜 충격적인 아이디어예요. 지역별로 경선 룰이 다르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데는 당원 100%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아니 그럴 바에 그냥 지역별로 전략 공천을 했으면 되는 거지. 전략 공천 그러라고 써먹는 거 아니에요? 앞이 아파. 그걸 왜 굳이 비율을 달리해가면서 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만점 맞을 때까지 계속 시험 룰을 바꾸는 거잖아. 아, 야, 오픈북으로 합시다 이랬다가 아니다 그냥 옆에 답안지 놓고 합시다. 예. 이게 뭐야 이게? 아 재밌어. 어떻게든 이제 지 뜻대로는 하고 싶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른바 이렇게 이 당신 민심 비율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논쟁을 회피해갈 수는 없으니. 아이고. 커서 하겠다. 아 진짜 저 당은 진짜 민주주의가 아닌 것 같아. 저기는 완벽하게 공산주의 독재야 진짜. 아 너무 웃깁니다. 아무튼. 네, 어여쁜 마녀님께서 봉우리님 보러 왔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어. 예. 마녀가 핵심입니까? 어여쁜이 핵심입니까? 핵심입니까? 뭐 어느 쪽이든 좋습니다. 마녀는 조심해야 돼. 아무튼 참 오세훈 외롭게 됐습니다. 그다음 좀 명태균은 그나저나 왜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요새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게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생각했던 뭐 한강버스부터 해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까지 이게 여론이 안 좋아요. 맞아. 네,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안 좋다고. 않습니다. 예. 그런 구체적인 자기가 승부를 걸었다는데 여론이 안 좋거든. 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징조란 말이에요. 네. 정치적인 측면에서. 네. 게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존 엘리트 그룹이라고 이제 얘기되는 나름대로 사회에서 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 데들이 오세훈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그 그 증거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서울대에서 발표한 그 건물 사진 같은 거. 그러네. 그거 서울대 이름 달고 보도되잖아요. 아. 그거 모르고 했겠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좀 명망 있거나 하라고 하는 그룹들이 나서서 쉴드를 쳐주거나 또는 적어도 그냥 뒤로 물러서 있거나 이러진 않는다고.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들이 나오고. 지금은 그렇게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쟁이라고 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네, 그럼요. 네. 근데 맞아. 그거 서울대 이름 달고 나왔어. 네. 그걸 제대로 보여주려고 아주 제대로 만들었다. 네. 네. 저희 우리 PD님 바로 찾았네. 네. 네. 저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입니다.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엘리트 그룹이 오세훈과 손자를 치기 시작했군요. 그렇죠. 네. 저런 거 한번 하고 나면 물론 뭐 서울대가 뭐 엄청난 것도 아니고 환경계획연구소니까 나름대로 그 환경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에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는 걸 하고 싶어서 했겠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보여주는 징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야. 예전 신경 쓰지 같으면은 않을 수가 없거든. 예전 같으면은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했을 거거든요. 그렇죠. 또는 아마 교수 개인이 나와서 했겠죠. 네. 한 사람이 그냥 나는 그렇지.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 명의로 했을 텐데 아예 딱 서울대 연구소 박아버리고 나왔잖아. 네. 요거는 중요한 지문이에요, 진짜. 음. 그럼 오세훈 시장 지금 마음이 되게 안 좋지. 급하죠. 저리저리하겠구나 지금. 엄청 급하죠. 아마 그 올해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네. 다시 얼굴 얘기로 가는 거예요. 확 늙어라 그냥. 자, 예. 두 번째. 네. 자, 제국주의 여개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네, 뭐 이거는 박순찬 화백이 뭐 그림이나 제목이나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1월 3일 확고한 결의라는 작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군사적 침공했고요. 대통령 부부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서 우크라이나를 뜯어먹는 푸틴도 맛있게 뜯어먹고 있고요. 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난 뭘 먹어야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강하게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네. 러시아와 중국이 그 외에 그러니까 말하는 거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 그래서 사실상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신들의 침략 야욕도 정당화가 될 테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 그림에서 궁금한 건 박순찬 화백께서 보기에 그러니까 시진핑이 뒤에서 꼬르륵거리고 혼자 이제 포크 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어떤 감정으로 그리신 걸까가 궁금해요. 첫 번째는 나도 저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라는 감정일까? 아니면 좀 맛있는 거 저놈들이 다 먹네. 네. 나도 먹고 싶은데 이 감정일까? 네. 근데 배에 꼬르륵 소리가 난다는 걸로 봐서는 두 번째일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교수님 보기는 어떻습니까? 뭐 그쪽에 살짝 더 기울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대신 이게 나름대로 레퍼런스가 없는 만평이 아니라 있는 만평이에요. 아, 레퍼런스가 되게 유명한 옛날에 제국주의 시절에 나왔던 만평이 있거든요. 아. 만평의 아. 초기 시절에 나왔던 만평들이 있어요. 거기 아. 보면 요거 되게 유사한 만평이 있어. 아 그거 막 독일하고 그렇죠. 네. 미국하고 막 이렇게 아시아 뜯어먹고 있고. 그렇지. 아 맞아. 아. 러시아도 같이 뜯어먹고 있고. 맞아요. 그 테이블이 펼쳐져 있고 거기서 이제 누구는 밀려나 있고 누구는 열심히 막 뜯어먹고 있고. 아 맞아. 요런 이제 그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그리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국주의 여개인이고 포장 옷 의복 같은 것들도 다 그 시절 거를 다시. 아 그러네. 그러네. 지금 보니까. 트럼프는 무슨 연미복 같은 거 네. 입고 있고 푸틴은 군복 입고 있네요. 거기에 이제 그 프러시아 그 예전 제국 시절에 제국 시절의 군복 입혀놓은 거고 예전 청나라 시절의 옷을 입혀놓은 거지. 아 그러네 진짜. 그러면은 거의 뭐 지금 20세기 초로 돌아갔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예. 20세기 초 19세기 말. 예. 그러니까. 되게 허무해지는 순간이네요. 진짜 인류가 그 끔찍한 전쟁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 우리 두 번 다시는 서로 이렇게 무식하게 죽이는 짓거리 같은 거 하지 말자. 라고 해서 만들었던 그 수많은 제도와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돼 단체와 이런 것들이 트럼프 한 명한테 지금 작살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가 또 66개 네. 국제기구 탈퇴 탈퇴. 서명했죠. 아, 대부분이 기후위기, 여성인권, 난민인권, 최빈국 지원 이런 것들인데 국제적으로 다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만든 협조 체제를 다 트럼프가 깨고 있다. 그러면 이 만평이 공정한 만평이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이걸 대단히 불공정하게까지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차이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차이가 이 정말 앉아서 뜯어먹는 애랑 서서 뜯어먹는 애랑 뒤에 있는 애랑으로 나눈 거예요. 네. 아 그러네. 노골적인 건 확실히 트럼프거든. 네. 명분도 없고. 이를테면 푸틴은 문제가 있지만 러시아는 적어도 전쟁 선포를 했거든요. 네, 국제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덜 문제가 있는 전쟁 선포라는 공식적인 교전 행위로 들어갔어. 절차는 따랐군요. 네, 그 전부터 사전부터도 계속해서 경고했고 나토의 동진이라든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쪽에 이를테면 나치의 어떤 발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분으로 삼았다고. 네. 네. 그리고 지금도 교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뭐 막연히 막 대통령 데려가고 이런 생각해 보면 푸틴이 이런 짓거리 했으면 예. 푸틴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어느 날 밤에 특수부대 들어가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끌고 나왔으면 네. 아마 미국이 제일 난리 쳤겠죠.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음. 일부러 좀 약간 뒤에 세워놓은 측면들이 좀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 중국은 아직 제국주의적 면모를 뚜렷하게 보이거나 하진 않았거든. 타이완하고의 관계 문제인데 이거는 네. 제국주의의 면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타이완은 유엔 가입한 국가가 아니고 네.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원칙은 이해하고 있는 것에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완 문제는 미국하고의 관계나 타이완하고의 관계에서는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세계가 바라보기에는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안에서 해결돼야 될 이제 문제에 훨씬 더 가깝죠. 네.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뭐 전랑 외교라든가 아니면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 진출하고 남미에 진출하고 그래가지고 자원 외교 같은 것들을 했던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이게 호혜성이 전혀 없는 행동들이냐, 다시 말하면 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했거나 뭔가를 수탈하기 위한 것이냐, 대부분 돈을 많이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차관 아니면 투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초기 투자를 많이 하고 나중에 빼먹으려면 빼먹자라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중국 기업들의 어떤 구체적인 이득보다는 이미 기존 제국주의 나라들이 이제 뻗어져 있는 것들 외에 약한 지역들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들을 만들겠다라는 네. 일종의 남방 진출 정책이 훨씬 더 가까워요. 중국이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지. 이를테면은 뭔가 이권을 뺏으려고 하는 행동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현재 방식은 제국주의적 면모들까지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으나 그 행위로 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뒤로 빼놓은 거죠. 그리고 거의없다님 말씀처럼 한켠으로는 나도 저렇게 먹고 싶은데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한켠에서는 난 저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이런 마음도 있는 거지. 예. 그런데 중국이 현재 취하고 있는 그 전략이 사실은 제국주의 시대 끝나고 2차 대전까지 끝난 다음에 미국이 했던 방식이잖아요. 네. 예전처럼 그렇죠. 우리가 싸우면서 패권을 잡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거는 그냥 종말이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로 마음을 얻자. 여기저기 투자도 좀 많이 네. 해주면서 우리 편으로 끌어놓자. 이게 미국이 했던 방식인데 네. 그 자리를 지금 중국이 차지하고 배우고 있는 있다는 거죠. 것도 예.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게 제국주의 어게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이게 또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이게 제국주의 시대하고 같거나 다른 면이 뭘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제국주의 시대하고 비슷한 점은 트럼프가 직접 말한 거라서 돈로주의라고 나오잖아요. 네. 네. 예, 이게 옛날 멀로주의라고 하는데 미 대륙은 다 우리 거니까 우리 다른 데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네들도 미 대륙에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먹을 거야. 예, 요게 이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경향신문에 계셨던 구정은 기자라고 네. 그 국제 전문 기자님이랑 같이 방송을 했는데 그분은 어떻게까지 표현을 했냐면 그 돈로주의가 아마 트럼프의 진심이긴 할 텐데 그래서 본인은 윤석열처럼 약간 망상에 빠져 있다고 본대요. 네.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만약 갇혀 있다면 이건 망상에 빠진 거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러주의라고 원형이 되는 멀러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제국주의적인 것이냐면 그런 면도 있고 아닌 면도 있거든요. 이게 고립주의와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그때 그리고 미국이 지금처럼 막 엄청 힘이 센 패권 국가도 아직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서구 제국주의들이 이미 다 막 이것저것 하고 있고 막 다 발흥하고 있고 자기 땅 가지고 있고 그럴 때 미국은 거기에 끼어들면 끼어들 자리가 별로 없고 네. 대신 우리는 요 아메리카 대륙이나 자기네 땅 안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고립주의를 선택한 거야. 싸움을 선택하지 않고. 사실 그 안에도 먹을 거 많았거든. 그렇지. 충분히 남미만 해도. 예. 어마어마한데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적 면모와 고립주의적 면모라는 게 결합돼 있는 그러니까 동네 제국주의에 좀 더 가까운 거예요. 전체적인 제국주의라기보다는 그런 면을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네.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망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미국의 약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저 그린란드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린란드부터 해서 시작해서 쭉 하고 남북으로 이으면 자기의 영역권 안에 있는 세계의 경찰이 되기보다 자신의 영역권 안에서 자신이 최고의 어떤 국가가 되겠다. 미국을 위한 요런 방식이거든. 그리고 여기에 멕시코가 약간은 부응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때의 제국주의하고도 다르고 그때의 멀러주의하고도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나름대로 지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저 멀로주의 시대와는 다르게 미국은 힘이 엄청 지금은 너무 세니까 네. 살짝만 건드려도 지금 사실 어제만 해도 저항한다고 했던 콜롬비아 대통령도 오늘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한테. 그러니까 여기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 전 세계에 신경 쓰는 것보다 훨씬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데들은 더 쫄지. 당연히. 뭐 이를테면 막 저기 타이완 문제에도 개입하고 말이야. 유럽 문제에도 개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는 요 일렬로 줄 세우는 데만 관심 있어. 라고 하면 거기에 당사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서반구 장악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국가나 선도적 국가로서 해왔던
마음을 얻는 방식은 네. 트럼프가 보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네. 자꾸 투자해줘야 되고 지원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찍어 누른다. 약간 이런 걸까요? 지금 그린란드도 물론 이게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군사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말하는 거 보면은 군사력을 동원할 것처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에스토키아님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저러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는 일이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솔직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력을 동원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 군사력 동원해가지고 자기 주변만이라도 장악하는 그런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집중한다고 한들 그게 될까라는 거예요. 당장 바로 옆에 있는 몇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게 좀 힘이 좀 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나가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김준영 의원도 얘기하는 거지만 이건 11월 선거 때문에 하는 일들에 훨씬 가까워요. 중간선거 때문에. 네. 지금 최근에 그 트럼프 자기 이미지 같은 거 계속 만드는 거 보세요. 상남자로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요. 네. 완전히. 네. 상남자 이미지가 예전에부터도 있었지만 이렇게 뚜렷하게 상남자 이미지를 뿌려대고 있지는 않았었거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는 진짜 엄청난 걸 해낼 수 있는 멋진 남자야. 나를 믿어봐. 라고 하는 걸로 당분간 버티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난 성과를 못 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무서운 거는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행위라고 해도 네. 지금 베네수엘라 친 것만 해도 이게 국제적 파장이나 영향력이 네. 그리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친 걸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자기네가 힘이 있다는 이 과실을 다른 데 악용하지 않을까 우리가 걱정이 되잖아요. 이게 예. 일관되게 그거를 수행해낼 만한 물리력과 주도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러기는 어렵고 마가와 이제 공화당이 미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견제를 못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네.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국제 질서라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이걸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당연히 이 국제 질서가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거는 되게 맞으나 그게 트럼프가 구상하는 방식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직 1월 3일 날 베네수엘라 침공했기 때문에 너무 이른 판단일 수는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베네수엘라 침공 이후에도 1%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마 미국 국내 여론상으로도 트럼프가 이렇게 요 방식을 계속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거다. 옛날처럼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 당사자인 엑슨모빌이나 이런 정유 기업들 주가가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마음대로 그러니까 예상대로 안 돼 버린 거지. 이 베네수엘라가 이제 원유 매장량은 세계 1위지만 그 원유 자체의 질이 좋은 데가 아니에요. 중진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수익성이 높은 어떤 데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질러놓고 마치 엄청난 걸 뽑아 먹을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는 행위에 불과해요. 구체적으로 주판 안을 튕긴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거시적으로 내가 내 보일 게 별로 생각보다 이렇게 알차지 못하니까 계속 석유 말만 했고. 그렇죠. 네. 그럼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긴장을 놓으면 안 되지만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말로만 좀 과시하는 경향이 좀 강하겠네요. 그렇죠. 당장 군사적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군사적 행동하면 그건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토가 완전히 끊어지는 그런 일이고 나토의 재무장이랄까? 그러니까 유럽의 재무장화를 촉진하는 일에 불과해요. 이미 재무장화는 시작됐거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돈 계속 내라고 그러니까 독일까지도 심지어 돈 엄청 써가지고 지금 국방비 증액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 영향도 있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나토하고 함께 상대하면서 뭔가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 굳이 말하면 이제 그린란드 사람들 이렇게 마음을 좀 흔들어가지고 일종의 그 브렉시트 같은 그런 행위를 촉진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근데 그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네. 브렉시트 같은 모양새를 만들 수는 있겠네요. 그린란드 사람들한테 뭐 1인당 얼마씩 준다고. 그렇지. 당신 미국의 품으로 와라. 근데 이거는 트럼프 스타일이 아니야. 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브렉시트 쪽으로 뭐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그러면 중간 선거 아득히 넘어가지고 될 것 같은데 되더라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건 당연히 긴장해야 되고 되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사실은 질서가 엄청나게 흔들리는 일이기 때문에 좋을 리는 당연히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쫙쫙쫙쫙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실하고요. 그게 중요하네요. 네. 네. 미국의 지금 경제는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그 사정은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런데 물가 엄청나게 오르지. 고용 엄청나게 안 좋지. 이거 되게 불만도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뉴욕 시장
만 단위가 되고 그다음에 기타 선거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계속 민주당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위협감을 느낀 거야 트럼프. 마음이 급해졌구나. 예.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될 건 국민의힘의 반응이 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목할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예. 예. 국민의힘 뭐 여러분들 너무 이미 재밌게 보셨겠지만 국민의힘의 반응 대변인 논평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돈 풀기와 야권 탄압, 언론 압박하면 대한민국도 저렇게 된다. 대변인 논평 이렇게 나왔고요. 나경원 의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 만평에도 나오죠. 예, 세 번째 만평. 아 맞습니다. 이게 예. 세 번째 만평하고 연결된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게 두 사람이 주인공인 둘 다 주인공이에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제목이 반성의 시간인데 베네수엘라를 보라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는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면서 거울 속의 본인을 빠루로 여러분 저게 중요합니다. 네. 빠루입니다. 빠루. 거울 속의 본인을 빠루로 찍어버렸는데 그건 바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본인입니다. 예. 반성하라 이거죠. 예.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는 반드시 무너진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 윤석열과 본인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수정 씨, 예, 가짜 뉴스로 기소된 사람이 가짜뉴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건 희대 코미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국힘만 할 수 있는 정말 희대 코미디야. 예. 이걸 나 진짜. 이번 주에 박수자업에 그릴 거 많아서 좋았겠어요. 근데 되게 정성 들여서 두 사람을 다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지만 네. 저 혀 빼는 거는 좀 너무 조금만 더 성의를. 사실 되게 당사자면 얼마나 싫을까. 예전에 이거 무슨 만화에서 혀를 길게 빼고 있는 살인자 뭐 미스테리 만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있죠. 네. 이게 무슨 고대 뭐 무슨 유명한 가면이 있어. 이거 제가 찾아볼게요. 네, 어쨌든 그것도 있고 네. 원래 동양권이나 이렇게 죽음의 공포의 이미지 중에 하나가 혀를 길게 빼고 있는 거. 네. 맞아요. 혀를 길게 빼물었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예. 와, 근데 되게 기분 나쁘겠다. 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혀가 아니면 저게 뭐예요? 대체 뭐죠? 뭐 개불을 입에 물고 있는 건가요? 배불이요? 그리고 가짜뉴스 감시 특별위원회 이 감투를 표현하시려고 한 거 아닐까요? 네. 약간 바켓스처럼 해놔가지고. 저는 이게 이미지 자체는 색깔도 그렇고 이게 그 아랍권 네. 그건가? 네. 그래서 이거를 왜 썼을까 싶기도 한데 약간 문화적 코드를 일부러 좀 넣었나? 이게 터키나 뭐 하여튼 이런 쪽에서 이제 쓰는 모자잖아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개 이슈를 한 컷에 이렇게 쑤셔 넣으셨는데 이게 약간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논평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논평할 게 없는 사건들 아니에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말. 정말 진짜. 정말 창피해 죽겠네 정말. 그리고 한동훈 씨 징계하려고 중앙당 윤리위원회 위원장 임명했는데 예. 윤민호라는 사람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한다. 댓글로 여론 조작한다. 중국이. 이런 거 이제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사람이죠. 네. 그리고 김건희를 질투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런 얘기도 했던 사람. 누구를 질투한다고요? 김건희를 질투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대요. 이야. 이재명의 여성 지지자들이. 이야. 진짜 그거를 칼럼으로 썼는데 길기도 길어요. 그리고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하지만 아까 첫 번째 그림 나왔을 때 이제 그 고양이 등장한 고양이가 네. 뒷짐을 지고 오죽하면 고양이가 뒷짐을 지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애매한 게 네. 그려지는 고양이의 팔이 대체로 좀 짧습니다. 맞아요. 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네. 이러고 있는 거야. 요 그림 안에서는 확실히 이건 뒷짐은 아니잖아요. 네. 네. 아무튼 이거는 뭐 항상 등장하는 고양이니까요. 네. 예. 양돌이. 예. 아무튼 크게 의미 안 두셔도 되겠습니다. 참 예. 재밌는 당입니다.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또 뭐 쇄신한다면서 이름 바꾼다면서요 또. 네, 당명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죠. 당명 뭐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로 내가 그것까지 생각해 줘야 되나? 어제 같이 방송했던 박지훈 변호사가 재밌는 아이디어를 주긴 했습니다. 네. 정자당 어떠냐? 정자당. 정의자유당. 정의자유당. 예, 왜냐 자유정의 막 이런 거 옛날부터 좋아했으니까. 예. 근데 왜 자유정의인데 자정당이 아니라 정자당이에요? 남성성. 언제부터 그게 남성성의 상징이 됐어? 가부장주의, 남성성. 예, 이런 거. 그렇군요. 자신감.
부끄럽죠. 이거 자신감 요거 민동기 기자님 요새 안 하시더라. 그냥 본인도 부끄럽거든요. 거의 없당 어때? 내 거 가져가면 죽인다 진짜. 얘는 가져가지 마. 죽어. 아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당원 구성이 막 통일교 신천지 이렇다는 얘기가 많아서 거기서 공모를 하면 뭐가 나올지 궁금하긴 해요. 네. 진짜 진짜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자유당 이런 거 100% 나옵니다. 자유는 네. 무조건. 네, 무조건 나올 거예요. 게다가 얘들 또 무식해가지고요. 분명히 민주주의 자유해가지고 민자당 어떻습니까? 이런 애들 나올 거예요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어제 박지훈 변호사가 다른 방송에서 되게 멋진 이름 많이 지어줬어요. 뭐 아, 방송 불가급이에요? 그래요? 방송 불가급이야. 그 이동형 TV에서 했나 보다. 예. 아, 봐야겠다. 국민의 자유당 좋다 저기. 국자당. 괜찮은데? 아니면 국민의 개성당 어때요? 국민의 국개당? 개성당. 국개당. 또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져간다고 성심당 이런 거 아니야? 성심당은 재밌겠다 근데. 그 성심당에서 소송을 거는 거지. 그렇지. 이건 그렇지. 이건 소송감이야. 그러면 요번 지방자치선거는 대전 충남 이거 완전 지. 그렇지. 박살나는 거지. 이거 어때요? 당원 70%당 어때요? 당칠당. 당신당. 당원 70%당 어때? 아 정말. 이것도 기대된다 근데 뭘로 바꿀지. 예. 뭐 아무거나 하세요. 이름 바꾼다고 뭐 누가 그러더만 이름 바꾼다고 범죄자가 아니게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름 바꾼다고 뭐 만약에 윤석열이 저기 뭐야 선거 무효되고 이러면은 어차피 당사는 팔아야 돼요. 에?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이 정말 장동혁 대표를 점점 이거는 심지어 입체감이 있게 그려놨잖아. 이게 포인트 오브 뷰 형식으로 그려놔가지고. 네. 정말. 장동혁만 지금 이쪽을 보고 있네. 입체감이 살아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메라 보고 저거 하는 거잖아. 제사의 벽을 깬 거죠. 네. 네. 자 그리고 옆에 써 있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축 고성국 입당. 그러니까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하긴 했는데 사과는 사실 한 두 문장에 불과했고 네. 바로 그 전날 윤어게인의 대표 주자인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죠. 야, 이 입당 과정 얘기 들었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예. 자기 방송 나왔을 때인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국힘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가 오셔라. 내가 직접 입당 원서 받겠다. 라고 했대요. 근데 고성국 씨가 방송에서 하는 얘기가 내가 어느 날 아침에 딱 결심을 하고 김재원 최고는 전화를 했대. 나 결심했으니까 와서 입당 원서 받아가라고. 그래서 실제로 1월 6일 날 네. 방송에 출연해서 입당 원서 받았잖아요. 김재원 최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유튜버가 입당한다고 하니까 버선발로 뛰어서 입당 원서를 그렇죠. 받아주잖아. 네. 네. 정말 이분은 진짜 저는 약간 이제 무서워요. 이 사람은 정말 못할 짓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그것도 본인의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얼마나 지독한 기득권이에요. 지금 최고위원만 몇 번째야 벌써.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일개 유튜브 앞에 가가지고 머리 조아리고 직접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저 봐. 두 손으로 받네 아주 공손하게. 지금 고성국은 한 손으로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뭐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에 당선된 것 자체가 고성국 전환길 이런 사람들 세력 때문에 당선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데 뭐 어쨌든 1월 7일 날 절해놓고 고성국 입당을 해놓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한 거를 우리 박순차 화백께서 저렇게 네. 잘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게 사과의 자세도 그래서 저런 자세로 사과한다는 거잖아. 팔 한쪽 딱 걸치고 딱 여기 윤어게인에 딱 이게 건배하면서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렇지. 고성국 입당 사과드립니다. 예. 사과드립니다는 줄임말은 사드당이에요. 좋다. 사드당 좋네. 사드 배치했잖아. 개사드당. 개사드당. 계산당. 개사드당. 아니 근데 참 이것도 사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누구보다 자기 지지자들을 제일 우습게 보고 있다니까. 이걸 이따위 걸 사과랍시고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과도 아니잖아. 근데 뒤로 고성국 받아들이고 아까 뭐야 이수정 이거 뭐 가짜 뉴스 어쩌고 저쩌고 뭐 감시특별위원회 여기 막 임명하고 이게 능멸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은 우리
그 이제 조만간 차세대 정치 비평가가 될 네. 이봉호 활동가는 네. 제가요? 예. 뭐 나이상으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차세대니까. 아 나이가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 다만 뭐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차는 한 대도 없죠. 왜 겁답지 않게 그래? 아니 제가 진짜 우리 해시 TV의 파워를 느낀 게 네. 요 얘기 여기서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차피 거업님이랑 방송하는 게 요거니까. 네. 아 근데 경공특보 실시간 댓글에 봉우 차 없다고. 씨. 네. 네. 아유, 뭐, 어쨌든 차세대 정치 비평가가 보기에 네. 고성국 씨는 왜 입당을 선택했을까요? 아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이 사람 뭐 하고 사는지 잘 몰라. 교수님도 나도 고성욱 씨 개인적으로 몰라요. 아 몰라요? 아, 뭐 개인적으로 알겠어요, 우리가. 제 이분 소식을 안 게 내란 때가 마지막이야. 내란 우리도 직후에. 그래요. 내란 직후에 윤석열한테 사실상 사과를 종용했잖아요. 그거 이후에 마지막이야. 그 뒤에 이제 왜 약간은 위험한 자칫하면 사망할 뻔하게 그 방송하다가 이렇게 쓰러지셨었잖아요. 아 맞아 건강 악화됐었죠. 네. 예. 그리고서 겨우 이제 다행히 잘 살아나가지고 지금 되게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되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맞아요. 있는데 예. 왜 입당이라는 선택을 했을까? 뭔가를 약속을 받았을까요? 글쎄. 아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막 출마하거나 이런 정치적 야욕이 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네. 그건 뭐 알 수 없는 왜 그러게? 근데 그 원래 본인이 하던 활동의 연장선이긴 한데 어차피 윤호개인이니까 장동혁 대표도. 근데 입당을 하고 안 하고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의문스럽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자기가 입당하면 뭔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일단 150만 유튜버라고 했던가요? 네. 어쨌든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효과가 있다는 게 이제 결국은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공천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싶겠다는 건지 실제로 정당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 더더욱이나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고 받았을까? 근데 받는 입장에서야 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이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들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표의 무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미 뭐 사실은 당심, 민심 이런 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뭐 입당 전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이고. 네. 들어간다고 해서 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 생각으로 왜 했을까? 만약에 그랬다면 상당히 심각한 판단 오류를 이미 저지르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도 지금 현실 감각이 없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는 거구나. 네. 자기가 들어간다고 뭐 지금에 더 나아지겠어요? 국민의힘이? 안 좋아지면 더안 좋아지죠. 본인에게나 당에게나 사실 별다를 거 없는 조치인데 그렇죠. 입당은 네. 이게 마치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물론 뭐 제대로 된 정치 분석을 하고 있지도 않고 이제는 그냥 선동꾼으로 이제 전락해 버린 측면들도 있지만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저기 그 고성국 TV 정도는 그래도 봐야 된다 가끔 그래야지 저쪽이 무슨 얘기 생각으로 저러는지는 알 수 있다라고 네. 할 정도로 이게 약간 진입선이거든. 완전 똘에서 그나마 약간 나은 요 사이에 진입선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의 판단력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근데 이분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대형 스피커가 됐잖아요. 네. 그 뽕에 좀 그렇지. 말씀대로 취해 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소위 이제 국힘 유명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아까 김재원이 했던 것처럼 막 머리 조아리니까 약간 이것 때문에 객관적인 시선을 잃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게 물론 저쪽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조금 더 이렇게 몰려가는 특징이 좀 있어서 전환길로 몰려가기도 하고 고성국으로 몰려가기도 하죠. 네. 배승희 같은 사람도 막 거의 200만 가깝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따따붙다. 네. 근데 이건 다 선점 효과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이상한 집단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유튜버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정치의 대세를 바꿀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심지어 이른바 민주계열 쪽에도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있는 사람 한 두 사람 정도예요. 네, 두 사람 정도죠. 네. 네. 그러니까 유 작가님하고 김어준 총수 정도야. 네. 이거는 능력을 떠나서 사람들의 신뢰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말을 하는가가 영향을 미쳐. 근데 이 정도에 필적할 만한 정도가 저쪽에 있냐 하면 없거든요. 적어도 대국민까지도 포함하면 더 없어요. 더 없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구독자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찻잔 속의 태풍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면은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사실 더더욱 미래가 없어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현역 의원들도 오세훈 시장, 시장은 의원은 아니지만 현실 감각이 떨어져 가고 있고, 심지어는 그 당을 뒷받침하고 있는 지지 세력의 대표 주자인 고성국 씨도 현실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고, 전환기 씨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고. 현실 감각 전환기 씨는 그냥 몸도 떠나 있죠.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 영혼도 떠나 있는 것 같은데. 정신도 가출했고 지금. 그런데 지금 전환길이나 고성국 씨 같은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 됐을 때 굉장히 뽕에 취했잖아.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입당해가지고 대표 체제를 만든 것 같거든. 그러면은 그때는 당 대표 선거할 때는 약간 반짝 효과라도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장동혁 대표를 만든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몰려 있을 때니까. 그때는 그리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그 국민을 대상으로 당 대표 선거라는 게 그러네. 내부에서 움직이는 거는 좀 더 하겠지. 그건 하지. 대국민 호소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럼 자기네들끼리는 막 되게 이런 호칭으로 부르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막 그 있잖아요. 뭐 보수의 뉴스 공장, 뭐 그런 식으로 부르고 있겠죠. 보수의 김어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뭐 킹메이커, 네. 뭐 이런 것들 그 생각이 굉장히 꽉 차 있을 거예요. 근데 기껏해야 보면 경선을 통과하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이지 선거를 이기기에는 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이 자기 판단이 그것뿐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저 당이 지금 저런 지경뿐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되게 상징적인 사건. 고성국의 입당. 이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사건이 엄청 커 보이네. 네. 그런데 이제 제 느낌은 그래도 전환길 씨가 쇼를 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당선시킬 때는 그 윤어게인이 전투력이 좀 있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고성국 씨 입당은 사실 뉴스거리도 못 됐어. 잘 안 되죠. 네. 자기는 꽤 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걸로 보면 이제는 당내 투쟁에서도 별로 이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죠? 이제 와서는. 저는 약간 지방선거 이어서 총선까지 지방선거 일단 하나만 하더라도 거기 이제 공천 꽂아주고 이러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혹시나 그거 마지막으로 닥닥 긁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고성국 TV에서 한번 점지를 해서 밀면 경선 통과까지는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거기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고 또는 발휘하고 싶고 그 안에서도 뭔가 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면 얻으려고 하는 거 네. 정도가 그 사람의 계산이라는 건 알겠어. 예. 그런데 좀 더 넓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네. 내가 그런 거 하는 거 들어가는 거야 뭐 누가 봐도 뻔한 거니까. 네. 근데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생길 텐데 그 예. 이상의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거든. 받는 입장에서도 그냥 온대니 아깝지, 뭐 온대니 뭐 환영한다. 그렇죠. 당원 느는데 뭐. 정도지. 실제로 굉장히 큰 영입 인사는 아니거든. 그렇죠. 영입인사 취급도 못 받았어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게 그 지금 시대가 물론 유튜브 중심으로 정치가 이동하고 주요 비평가들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내는가가 기성 정치인의 움직임에 영향도 끼치고 기성 언론에 비해서 더 큰 그 정치적 동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면은 인정은 하는데 네. 그리고 그게 더 특히 나타나는 데도 있고 좀 덜 나타나는 데도 있고요. 이른바 지금의 진보 유튜브라고 부르는 데들에서 보면 그걸 얻으려고 그 반지를 얻으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싸움 붙이고 일부러 이쪽 편 지지하고 막 저쪽 막 되게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개 난장판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되게 안 좋지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치. 안 좋지만. 예. 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대세를 만드는 데서는 훨씬 안 좋은 일이거든요. 이들이 이제 문제가 바로 그 자의식 비대에서 나서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 작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되게 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일일 뿐더러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길게 가는데도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꽤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말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다만 책임감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상한 짓 하면 실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어. 근데 내가 딱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움직일 거라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판타지지 그런 네. 생각은 진짜로. 아니 심지어 구독자 더 많아도 그렇게 사람들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그게 그럼요. 그게 될 리가 있나? 그러고 보면 참 반지의 제왕은 정말 훌륭한 소설이다. 네, 이 절대 반지라는 게 사실 이 절대 반지라는 게 막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끼면 그냥 안 보이고 투명. 네. 몇 가지 권능이 생기는 게 다야. 소설 읽어보면 뭐 있다 있게 저건 절대 반지라는 거야. 근데 그건 사우론의 손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절대 반지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장동혁 대표 얘기를 하면서 특히 어제 사과 얘기를 하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오늘 거의 없다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공유해준 기사가 있습니다. 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동혁 대표 사과에 대한 한동훈 씨의 이제 반응이 너무 재밌는데 예. 오늘 라디오에서 한 얘기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정말 어지간해서는 여기 단톡방에 있다가 뭐 잘 안 올리잖아요. 왜냐면 뭐 이제 제가 절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조금은 있지만 일단 봉우리가 보내준 걸 보고 학습하기 바쁘기 때문에 뭘 제가 이렇게 올리진 않아요. 근데 오늘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저도 읽어보고 네. 이게 뭐야? 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사과에 대한 반응이에요. 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씨가. 저는 과거에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어게인 했던 분들과 절대 같이 못 간다고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잠깐만 절대 같이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네. 왜냐하면 절대 같이 못 간다고는 이러면 문장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잖아. 맞아요. 날 것에 그게 아니야. 내가 만들어줬는데. 왜 만들어줘? 네. 만들어주지 마. 말한 그대로 해야지. 네. 갑자기 자기는 윤어게인 했던 분들하고 같이 못 간다는 말을 한 적이 없대. 음. 그러면서 또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이 네. 하지만 지금 윤어게인 방향으로 뭉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정신이 아득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윤어게인하고 함께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갑자기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네. 예.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아무 의미 없는 교수님 말씀에 따라 아무 의미 없는 문장. 지금이라도 우리가 극복하여 함께 가야 한다. 이게 주어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지금 뭐 사실은 뭐야? 아니 윤어게인으로 뭉칠 수 없다고 했다가 네. 지금이라도 함께 가야 한다고 했다가 계속 이 문장 안에서 한 3-4번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예. 하고 싶은 말은 뻔한데 네. 뭔지 모르겠어요? 난 모르겠는데. 아니, 난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못 쓸까? 어떻게 이렇게 말을 못 할까? 이거였었어요. 그게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이거거든. 네. 과거 그러니까 나는 윤어게인 세력과 절대 같이 못한다고는 말한 적이 없다. 즉 나는 이들을 버린 적은 없다. 예.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그런데 지금 꼴을 보아하니 예. 정치적인 방향이라는 게 윤어게인과 탄핵 옹호로 계엄 옹호로 갈 수는 있는 길은 막히지 않았느냐. 예.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옹호하지 않는 길만 남은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옹호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이 길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극복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렇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이 꼬인 거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글자도 없어요. 한 글자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이걸 보고 그렇게 이해해요? 이거는 나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거야. 한 글자도 없어. 아니 그리고 이것도 웃겨. 이런 문장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윤어게인 했던 분들과 절대 같이 못 간다고 말한 적이 없다. 이중부정이죠. 예. 야, 이중문정에다가 앞에다 절대를 빼놓으니까 뭐에 대한 부정인지 모르겠어. 거기다가 절대 같이 못 간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근데 계엄을 옹호하지 말고 윤어게인과 절연하는 것이다. 절연이라는 말의 뜻이 같이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사람의 마음을 요 말이 왜 튀어나왔는지 마음을 보자면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음이었을 것이다. 네. 아유 힘들어. 아유 힘들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해석이 아니라 거의 관심법이잖아. 그렇지. 이게 말하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말하면서 생각해도 이거보단 잘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힘듭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사과를 하니까 저는 이 말이 튀어났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죠. 나는 이 사람들하고 절대 못 간다고는 안 했어요. 이제 같이 갈 거예요. 네. 어제 사과를 하니까 바로 요 반응이 분위기가 튀어나왔어요. 이제 이쪽 분위기로 오고 있네. 결국 맞아, 내가 맞았어.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하나 큰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들을 건져가지고 자기가 끌고 가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 네. 이들과 못 가겠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다. 라고 말한 거고 뭔가가 엄청나게 빠지고 결국은 일로 가기로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엄청나게 빠진 정도가 아니야. 한 글자도 없어, 한 글자도.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요걸 듣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사실 더 본심이 되는 말이 꼬이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언제나 그 기본 욕망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망은 당 윤리위원회가 나 좀 살려줘. 징계 안 했으면 좋겠다야. 같이 갈 테니까 징계하지 마. 징계하지 마. 징계하지 마. 난 너의 적이 아니야. 아. 그렇지 모르겠니? 나랑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내가 했던 말은
윤어게인하고 절대 같이 못 간다고 말한 게 아니라 계엄을 옹호하지 말고 윤어게인과 결혼하자는 얘기였어.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돼. 야, 이것도 말이 안 돼. 말을 만들어주려고 해도 말이 안 돼. 아시? 아, 진짜 너무 웃겨. 아니 뭐 이게 뭐 외국 살다 와서 한글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 한편으로는 자기는 그 화해의 손을 내밀고 싶고 이게 네. 제일 중요한 욕망이에요. 네. 왜냐면 따지면- 얘네들이 주류니까. 그렇죠. 네. 만약 여기서 만약에 탈당당하거나 아니 제명당하거나 이래버리면 난 진짜 그럼 갈 데가 진짜 없거든. 유튜브 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얘네한테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싶은 건데 요거를 하면 너무 약해 보이잖아. 아 그렇지. 그러니까 센 척을 해야겠어.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않았어를 얘기하고 싶은 게 또 다른 욕망이야. 아. 이 둘 사이에서 이제 이따위 말이 만들어져. 아, 그러니까 원래 욕망 중에 이런 것도 있었네. 네. 야 어제 장동현 대표 사과하는 거 맞지? 내 말이 맞잖아. 결국 내 말이 맞는 거야. 내 길이 맞는 거야. 요 말을 하고 싶.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셔야지. 그렇지.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여기 주류들이 또 화낼 거거든. 아 그것도 싫어. 아유 정말 진짜. 아니 눈치를 이렇게 많이 보면서 센 척까지 하려 그러니까 말이 이따위로 나오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눈치 보면서 센 척하고 싶으면 그냥 당을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지. 진짜 강한 남자라면 뛰쳐나가겠지. 아, 정말 너무 웃긴다. 네. 아 진짜 그리고 가족까지 팔면서 씨. 제가 하나 더 말하려고 하는 게 민주당과 제대로 싸워 민주당을 함께 극복하자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그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고 극복하자 이런 얘기를 장동혁이 하니까 자기도 극복이란 말을 쓰고 싶은 거야. 네. 근데 극복을 똑같은 말을 쓰면 안 되잖아. 그렇죠. 좀 다르게 해야 되겠지 또. 그러니까 민주당을 극복해. 민주당을 극복해? 민주당이 무슨 자연재해냐? 민주당 뭐 자연재해, 태풍이 허리케인이야? 선거에서 경쟁 정당을 극복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이게 제가 이쪽 계열 사람들의 말에 이상할 때 이제 해석할 때 드릴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여기저기서 나온 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들어가 있는 말을 조합해.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원래 회피해야 되거든. 네. 그러니까 말 잘하고 이렇게 똑바로 정신이 박힌 사람은 원래 남의 프레임에 움직이지 않거든요. 네. 예, 그 프레임을 서로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프레임 바깥에서 싸우거든. 네. 근데 이런 애들의 특징은 네. 거기가 막 머릿속에서 맴돌아 행성처럼. 근데 이거를 똑같이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조합해내는 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뒷단에는 이걸 이거 내가 속내를 들키지 않고 내 사심을 들키지 않고 네. 말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제 HTV에서는 이런 말을 잘 안 쓰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생각하면 솔직히 좀 개패고 싶어요. 여기서 개는 개가 아니죠. 예, 매우. 네, 매우 심하게 네. 때려주고 싶어요. 네.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말씀을 드린다 요 표현 있잖아요. 네. 뭐뭐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거 최근에 보면은 정치 비평가들이나 정치인들이 꽤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네. 전 되게 싫어하는 말 그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이? 뭐뭐라는 말씀을 드린다. 음. 왜 나올까 이 말이? 말을 쓸데없이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하니까 이제 막 하면서 뭔가 어깃장 놓고 이렇게 막 변명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끝낼까 하면서 네. 라고까지 나는 지금 말씀했고 그걸 드린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런 어법을 쓰는 사람들이 제가 공통적으로 쫙 관찰했을 때 특징이 뭐냐면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야, 간사한 사람. 간사한 사람들. 오세훈- 책임 회피형 간사한 사람들. 오세훈 시장도 이 어법을 많이 써요. 많이 써요. 네. 제가 특별히 이름 안 말하겠지만 정치 비평가들 가만히 보십시오. 뭐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한 말 쓰는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그래요. 네, 명 떠오르네요. 네, 이 사람들의 특징 똑같아요. 네. 자기는 뭔가 엄정 중립이고 좀 떨어져 있고 나는 이런 식의 더러운 세상에 발은 안 딛고 나는 쿨하고 그래서 나는 떨어져서 말하는 거야. 라는 그 심리가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런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는 결국 내 생각은 이러니까 판단들은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마치 또 그들을 존중하는 것 같은 그런 심리를 밑에 깔고 있는 거라고. 되게 고급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예. 너희에게 드리겠다라는 음. 표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그 정도의 성정이 아닌 사람들도 가끔 이런 말 쓸 때 있거든요. 저는 그때도 심리 상태가 비슷하다고 봅니다. 뭔가 이렇게 회피하고 싶은 거. 뭔지 알 것 같아. 간사. 뭔지 알 것 같아. 회피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 그 회피는 간사함에서 나온 거예요. 예.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음이 없는 칭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마음이 없는데 칭찬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뭐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니 그런 상황이 오대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투를 쓰고 있어요. 이 말투라는 게 무서운 거라서요. 예. 예.
그리고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런 그 최사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쓸데없는 말들이 붙을 때 그 쓸데없는 말이 그냥 붙는 게 아니야. 네. 생각의 잡스러움을 표현하는 거거든. 말하면서 스스로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니 스스로 내가 싫어지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랑 나를 좀 띄워놓고 싶어.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뱉은 말과 나를 떨어뜨려 놓고 싶어. 그렇죠. 요거 멋있는 말이다. 내가 생각했을 때 멋있는 말은 그냥 나와. 그럼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그럼요. 그리고 그 방송을 많이 해보면 야, 우리 PD님 오늘 감 좋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저 때 윤정현 감독하고 되게 화기애애했어. 네. 되게 나이스한 분이시더라고. 아유. 우리 여전히 영화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많지만 어쨌든 사람은 되게 좋더라고. 네. 그래서 저 때 윤재균 감독님한테 영화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말을 못 하시네. 저는 윤재균 감독 영화도 나름의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본인의 말과 본인을 거리를 두셨군요. 네. 예. 말하는 내가 싫어서요. 너무 재밌다. 영화 잘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운 건 라이너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이거 그만 보여줘 이제. 거음님 왜 저렇게 억지로 파한 데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가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 말 내가 하는 말이지만 이 내가 하는 말로부터 직접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이게 본질적으로 참 어쨌든 오랜만에 한동훈 씨 덕분에 웃었어요. 한동훈 씨가 웃겨준 지가 좀 오래됐는데 네, 매우 재밌었습니다. 한동훈 씨의 이런 모습은 구제불능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아니 솔직히 지금은 권력자도 아니잖아요. 자리에 내려오는 그냥 야인이잖아요. 네. 당원일 뿐이고. 그럼 이제 좀 뭐랄까 좀 시간도 많았을 거고. 그럼 자신의 화법이라든지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돌아볼 시간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 게시판에 쓰신 거 보니까 그래요. 네. 저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수님 하니까 왜 이렇게 얄밉지? 세상이 얄미운데. 너무 얄미운데? 여기까지 시사번역기 박순찬 하백의 장도리 완평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정거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